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시장이 다시 화랑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시장은 정세가 불안하다 보니 금값도 올해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 얘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많이 했는데 통계가 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 통장을 취급하는 메이저 은행 세 곳을 조사해봤더니 통장 잔액이 거의 7,8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해 동안 5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건데 금 시장 동향 지금 현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이게 금 가격 최근 들어선 좀 조정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좋았었던 이유가 어쨌든 페드라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성 하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그 같은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고, 또한 사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금을 갖다 매입해 왔는데 예. 그랬었던 원인은 가장 크게는 그러니까 중앙은행만 샀던 게 아니라 중국 개인들이 샀었죠. 결국 왜다?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문제점 또는 투자할 대상이 없었어요. 부동산도 망가졌었고 더불어서 중국의 주식시장도 계속 무너진 상태였었고 예. 그러다 보니 금으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좀 소매 단에서 수요와 그다음에 이제 좀 중앙은행들 단에서의 금의 매입 이 같은 부분들이 금을 더욱더 끌어올렸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지난해 보니까 금 가격을 지금 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27%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비교하면 되냐면 미국 시장이 그렇게 화랑이었잖아요. S&P 500 지수가 25% 올랐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2% 정도 상회하는 수준.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가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일단 10월 말에는 온수당 2,800달러 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왔죠. 한 2,600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 기대가 쉽게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갖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죠. 근데 중요한 점은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닌 건 확실합니다. 왜냐? 명목 가격 기준이 아니라 실질 가격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더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걸 감안을 했었을 때 온스당 2,940불이 사실상 사상 최고치에 거의 다름없습니다. 과거 남았네요. 2차 오일 쇼크 때 가격대가 거의 최고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감안하면 지금 해봤자 한 15%? 근데 이제 주식 참가자들한테 그 15% 때문에 투자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 별로 많이 없고 거기다 보관료라는 걸 우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금은 어쨌든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S&P 500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하더라도 배당 감안하면은 주식이 이긴 거나 다름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사이드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점점 닫혀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가로 더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다른 알파를 창출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자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금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페드의 금리 인하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고, 네. 그럼 금단에서는 여전히 업사이드는 존재하고, 두 번째 금과 S&P 500의 상대 성과는 결국 미국의 실업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지금이야 나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불확실성을 갖다 가져갈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투자하신 분들은 당장의 차익 실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단기 투자보다는 좀 더 그냥 길게 포트폴리오 단에서 그냥 안정성을 추구해서 일부를 가져가신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은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를 계속 늘렸다.
이분이 어쨌든 패시브적 투자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언젠가는 뭔가 터진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 실업률에 대해서 그럼 논할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조심스럽다면은 비중을 더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그냥 지금의 비중을 갖다 그냥 계속 이어가자 정도라고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은. 그렇죠. 금 시장이 뛰면은 은도 같이 뛰는 게 통상 관례인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 최고가가 온수당 35달러, 전년 대비 24% 상승했는데 거의 금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은이라는 종목은 일단 산업용으로 금보다는 더 많이 쓰이잖아요. 금도 물론 쓰이긴 하지만 공급 부족이 사실 뭐 약간 그 수급이 좀 더 민감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은값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은은 사실 금, 은동 요 세 가지는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자산들인데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는 좀 더 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금리에 영향 받긴 하겠지만은 구리랑 거의 조금 더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결국 산업형 수요가 60% 이상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 PMI 단에서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많이들 작년 말에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올해 상반기 때 의외로 셀 수 있다. 의외로 올해 상반기 때 경기가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대선 때문에 작년 7월 달에 기업들이 작년 7월부터 투자를 갖다가 보류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캐펙스 지출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작년 5월부터 계속 꾸준히 중국이 더욱더 추가 부양이 나설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동성 단에서도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2009년 이후로 처음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네. 그러면 이 완화 스탠스를 감안하면은 중국의 유동성이 흘러나오고 M1이 튀었었을 때 시차를 두고 중국의 PPI가 튀거든요. 네. 근데 PPI는 생산자 물가고 이거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 사실상 원자재입니다. 특히나 은 가격에 은과 구리에 또 영향을 갖다 지대하게 주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보면은 우리가 은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단지 뭐랄까요, 그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일간 변동성 원체 크다 보니 그렇죠. 좀 더 금 대비했을 때 만약 단순히 안전자산을 위해서 귀금속에 대한 투자를 갖다 보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은은 좀 리스키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구리값 말씀해 주셨는데 구리값 대단합니다. 이게 구리값에는 사실은 그 배경에는 반도체 수요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HBM부터 시작해서 첨단 반도체 수요가 구리가 못 따라가서 알루미늄으로 대체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톤당 지금 정확한 가격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뭐 $10,000 넘어가면 역대 최고점 수준으로 가는 거고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근데 뭐 구리 시장은 특히 낙관과 비관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이에요. 구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구리도 나쁘진 않다라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다 뭐다 해가지고 뭐 전기차나 네. 구리가 나쁜 그림은 아닌데 그러니까 먼 그림을 봤을 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구리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 제조업 경기 그대로 같이 가요. 구리는 그렇겠죠. 경기 선행 자산도 아니고 동행 내지 다소 후행하는 자산이 구리인데 예. 왜냐면 만약 선행 자산이라면은 미리 주식처럼 다 땡겨야 돼요. 근데 그럴 자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작년 초부터 구리가 강했던 이유는 거의 공급 차질이었습니다. 예. 결국 2012년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고 광산들은 예. 그 안 한 것 때문에 가격이 빠지고 싶어도 덜 빠지고 제대로 빠지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공급이 타이트해졌죠. 그러니까 채굴량은 많은데 예. 투자를 과거에 너무 안 했다 보니 구리의 함량이 계속 미달이 되는 거예요. 과거 200톤의 구리를 광석을 채굴하면 1톤에 그러니까 50톤을 채굴하면 1톤의 구리가 나왔다면 네. 지금은 200톤을 채굴하면 1톤이 나오거든요. 반도체로 치면 수율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동함량 자체가 계속 미달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미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요. 데이터 센터다, 전기차다. 그렇죠. 근데 구리가 그거에 대해서 못 쫓아가거든요. 지금 구리가 좀 다소 부진하지만은 그래봤자 8,000불 후반대예요. 근데 8,000불 후반대가 나쁜 그림이 과거에 보면 아니에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8,000불 후반대인데 지금 경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그냥 공급이에요. 공급이 없으니까요. 근데 고정적으로 미래에 위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예. 전기차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연기관차 한 대당 전기차 한 대의 구리 수요는 2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2대의 구리 수요를 전기차 한 대가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 계속 확장적이고 그럼 나중에 구리가 부족해서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못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지금도 딸리니까요, 공급 자체가. 이 그림 봤었을 때 저희는 구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내수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만은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수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글로벌 최대 구리 소비국 중국이 인플레이션 수출을 갖다 준비하면서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적으로 끌고 가려 한다? 그럼 시장은 그때부터 실제로 액션이 나온다면은 일단 멘트가 먼저 나왔죠. 시진핑 입에서. 예. 액션이 나온다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제 통화량이 많아져서 위안화의 절하를 보는 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성장률의 함수로 환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럼 위안화는 절하되기보다는 방어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구리는 사실상 위안화랑 거의 같이 가는데 그럼 구리 단에서는 내려가기보단 좀 더 업사이드가 높아질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구리 말씀하셨으니까 방금 제가 얘기도 했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리와 거의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알루미늄이 이제 사실상 중국이 상당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공급이 부족해지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이 공급이 많이 되면 또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한 2달 동안 알루미늄 가격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알루미늄, 니켈 이 시장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루미늄도 좋게 봅니다. 근데 구리보다 저는 알루미늄이 더 좋게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더 위로 열려 있다.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주요 공급 과잉의 원인은 중국이에요. 네. 글로벌 최대 공급자이고 66%의 공급을 다 중국이 혼자 하니까요. 네. 근데 지금 그 최대 공급자가 감산을 시도하려 해요. 알루미늄 감산을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감산이 아니지만 감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은 어쨌든 트럼프에 맞서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돼요. 관세를 부과를 못하게 만들려면은 예. 물가를 일으켜서 정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협박이 되니까 물가를 일으켜야 돼요. 지금은 디플레이션 수출을 하고 있고 사회과학원이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 초부터 인플레이션 수출을 위한 부양책을 계속 건의해요. 네. 실제로 16년도 때도 그를 위해서 부양책을 썼었고 두 번째로 감산을 했거든요. 즉 피를 올리기 위해서 수요만 진작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억제하죠. 다운시키고. 글로벌 최대 어쨌든 원자재 단에서 가공된 제품을 수출한 게 중국이니까요. 그래서 12월 1일부로 뭘 했다? 작년 12월 1일부로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해서 수출 환급세를 갖다 폐지했어요. 그랬죠. 네. 더불어서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나 정유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세를 13%를 갖다 9%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의도가 이겁니다. 기자회견 때도 그랬지만은 공급 과잉을 억제하겠대요. 공급 과잉을 억제한다라는 게 말이 억제지 피를 올리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렇죠. 인플레이션 수출이 다름 아닌 게 그거죠 바로.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그 말즉슨 수출 환급세가 그만큼 적어진다면 그만큼 생산 역시도 조절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 피는 저는 올라가는 그림이라 봐요. 근데 특히나 이뿐만이 아니라 원료 단에서도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원료는 알루미나고 알루미나의 원료는 보크사이트입니다. 근데 보크사이트의 주요 생산지는 인도네시아와 기니예요. 근데 이 두 지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생산이 점점 타이트해져요. 왜냐?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중단했어요. 어째서? 니켈처럼 내재화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갖다 유도하고 수출 금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설비 투자가 완공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경쟁국들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려 합니다. 네. 그러니 보크사이트 가격이 2013년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요. 23년 10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원료에 대한 부담. 특히 세 번째, 저희는 가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루미늄은 생산할 때 구리보다도 전력 소비량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 1톤 만들 때 전력 소비량이 한 14,500kWh, 1,500kWh 정도 드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3,500kWh 정도가 들거든요. 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결국
전력원인 천연가스랑 석탄 가격과 알루미늄 같이 동행해요. 근데 이 전력 가격단에서 전력원인 천연가스가 저는 지금 3.5불대지만은 6불이 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럼 이 방향성대로라면은 알루미늄은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더 가야 돼요. 여전히 업사이드 남아있고 특히나 지금 구리를 대체하는 수요가 알루미늄이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실물 수요가 그럼 알루미늄 수급 단에서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구리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지금.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구리가 움직일 때 알루미늄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시각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세계가 정말 자원 무기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인도네시아의 케이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사이에서 굉장히 자원이 없는 한국, 우리나라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하나 터지고 있는 게 천연가스 쪽이에요. 원유 쪽은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움직임이 조금 뜸한 상황이지만 천연가스 쪽은 굉장히 많이 최근 2달 사이에 차트를 보니까 한 50% 이상 올랐어요. 이게 보니까 북반구 뭐 동절기라는 계절 특징도 있겠죠. 근데 이제 러시아 가스전 차단, 이 유럽으로 통하는 러시아의 가스전을 차단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히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이거를 러시아를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쪽의 어떤 무기화, 자원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천연가스 쪽 계속 좀 이렇게 가격이 뛰면 이것도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가 쪽으로도. 예, 불안 요인이 되겠죠. 물론 당장보다는 내년 하반기 때 유독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저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 천연가스는 유가보다 사실 더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 많이들 유가를 가지고 물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유가는 헤드라인 CPI만 영향을 주지만은 천연가스는 코어 CPI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가도 영향을 줘요, 코어에. 왜냐하면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다 들어가니까 의류라던가. 근데 천연가스는 그 자체가 전력원이기 때문에 모든 물가를 다 건드려 버려요. 그렇군요. 근데 이 천연가스 저는 지금 가스는 어째서 작년 초 때쯤 한 1.5불이었어요. 그때 제가 계속 6불을 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3.56불 지난주 때 한 2주 초반대인가요? 한 4불 때까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예. 가스는 지금 공급단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결국 러시아죠. 러시아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경유해서 들어가는 천연가스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죠. 그러면 유럽은 그만큼의 활로를 위해서 LNG를 받아야 돼요. 결국 미국산에 더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둥케플라우테라는 현상 때문에 바람은 제대로 안 불고 일조량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히나 라니아 때 유독 심해지는 이 둥케플라우테 현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혹한을 갖다 맞이하려 해요. 계속 예보들 나오는 바로는 미국 동부 지역과 유럽 지역이 북극 한파가 내려올 것이다. 맞아요. 그 예보 나오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생산 차질까지 네. 가능성이 연계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째서 가스 가격이 그만큼 더 많이 튈 수 있는데 아직 못 튀고 있느냐? 문제는 바이든이에요. 왜냐? 바이든이 LNG 단에서 신규 터미널이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부터 환경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출을 갖다 못하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분은 곧 가세요, 집에. 예.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집에 가시면은 수출은 재개돼요. 다시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가 출범하면 저 수출 규제 풀어버릴 거라 해요. 그럼 지금 완공된 터미널을 갖다가 에어펌프 관련해서 이제 에어를 불어넣어서 누유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실험을 하면은 한 못해도 3개월이면 다 끝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수출이 될 텐데 이를 감안하면은 못해도 40% 지금 캐파 대비 40%의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여지가. 그러면 이것이 미국의 공급자 가격인 LNG의 단에서의 공급자 가격인 미국의 헨리허브 가격을 올리겠죠, 기대감으로. 네. 거기다 미국은 지금 한파 예보 때문에 생산 차질 우려까지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가스는 저는 여전히 6불대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가
저는 다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 얘기를 하지만은 엑스모빌도 얘기했지만은 투자를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은 없어요. 유정이건 가스장을 개발하면은 이게 공급이 연결돼가 2년 정도가 소요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2년 뒤에 공급이 그쵸. 확대되겠군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특히나 주식과 다르게 미래를 땡겨오는 자산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수급에 미스매치가 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스는 저희는 업사이드가 더욱더 그래서 높아질 수 있다라 바라보고 있고요. 저는. 품목별로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 농산물, 식품 가격 인상이 굉장히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화두였고 우리도 그랬고 농산물 4대 농산물 그러면 대두, 밀, 코코아, 설탕 이렇게 되는데 이쪽 시장은 좀 포커스할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농산물 제가 조금 미스한 부분이 라니냐가 늦게 올 거를 갖다 미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라니냐가 왔었을 때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고 곡물은 네. 근데 원당 커피 코코아 가격이 이제 진정되는데 라니냐가 굉장히 늦게 와버렸죠. 원래 해양 대기청들의 전망은 대부분 작년 6월에서 8월 달에 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10월 달에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딜레이 됐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라니냐 왔다라는 사실이고 지금 해수면 온도는 평년 대비 1도씨를 더 밑으로 언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트기류가 약화돼서 지금 혹한이 올 것이라는 북극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뭄도 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라니냐가. 예. 근데 이제 파종과 수확 주기를 감안했을 때 올해 11월까지가 파종이었는데 미국의 겨울밀 파종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라니냐 때문에. 네. 그럼 이게 언제 가격에 영향을 주냐면은 올해 7월 달에 수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7월 달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3월에서 5월 달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왜냐? 적항이 안 좋다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대략 이제 적항 우수 등급의 판단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3월에서 5월 달엔 곡물은 업사이드. 반대로 지금 코코아랑 커피는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위로. 네. 근데 이건 역시 수확과 파종 주기 뒤늦게 온 라니냐를 감안하면은 얘네들은 오히려 작황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라니냐 때는.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7월에서 9월 사이 때 수확에 대한 가이던스들이 점점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가격의 하방음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딜레이 된 것이지 방향성이 흔들린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곡물은 올라가고 소프트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식료품 가격 인상이 워낙에 극심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연결 지으시 꼭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하게 원자재 투자 전략 올해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올해는 저는 여전히 에너지 쪽을 계속 좋게 바라봐야 특히 가스를 여전히 좋게 바라고 지난번에도 있었을 때 한번 천연가스를 여전히 좋게 바라본다. 천연가스. 그래서 유가도 저는 좋다를 계속 바라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네. 작년 말에 보면. 근데 그때부터 저는 고민이 돼요. 늘 반대 논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논리를 찾아보면은 결국 위로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려갈 만한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내려간 요인을 갖다 그럼 이게 없어지고 있다는 걸 판단하면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예. 찰리먼거 방식대로요. 그렇게 봤을 때 에너지 섹터 저는 라니냐가 뒤늦게 온 거일 뿐 한파는 온다라는 것이고 이건 수요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공급 차질도 영향을 줍니다. 모든 라니냐의 가장 가운데에는 가스가 있으니까요. 네. 얘를 기반으로 모든 원자재 시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해서 여전히 가스를 가장 주목하자. 그래서 바이든이 어거지로 왜곡시켜서 막아놓은 가스인데 이게 나중에 풀리게 되면 나머지 원자재들의 후행적 영향 주니 특히 에너지 섹터를 주목해서 바라보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위원님과 함께 원자재 시장 전체적인 동향과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